오늘 강연해 주실 강연자 분은요, 엄산일 교수님이시고요. 너무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소개를 먼저 드리면 1998년에 카이스트 졸업하셨고 2005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2008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을 시작하셔서 현재는 지정 석좌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IBS 디스크리트 매스 그룹의 CI로 연구 책임자로 계셔서 9명의 포닥을 가지고 있는 큰 그룹의 팀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수상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에 청암과학 펠로우 받으셨고요. 그리고 2012년에 대한민국 젊은 과학재상을 받으셨고요. 2017년에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멤버가 되셨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재작년에 생겼던 상인 최석정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최석정상은 수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또 굉장히 연구도 활발히 하셔서 80여 편의 논문이 있으시고 여러 박사도 배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연 활동과 수학 대중화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분이고 워낙 유명한 분이신데요. 분야는 조합론이시고요. 조합론 중에 그래프 이론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Building the Hierarchy of Graph Classes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희대 수학과 이렇게 좋은 건물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계신 거 이렇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시설과 환경 그리고 또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시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의 파급이 어떻게 갔나 이것을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쓰이지라는 것을 정리한 거라서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또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도 아는데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 클래스들, 그래프의 집합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이게 계층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수학적인 내용을 모은 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소설책 보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준 교수님께서 소개를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는 지금 소속이 이중으로 있어서요,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소속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클래스라는 게 뭐냐, 일단 그게 하나 일단 질문일 텐데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래프들을 모아놓은 것들, 집합 같은 것들을 이제 그래프 클래스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그래프라고 해서 플래너 그래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애들은 뭐냐면 꼭지점을 평면에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선을 그리는데 서로 다른 두 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도록 그릴 수 있으면 그런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면 사실은 뭐냐면 점이 있고 점과 점 사이 어떤 두 점은 연결돼 있고 어떤 두 점은 연결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그냥 그래프인데요. 어떤 그래프들은 평면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없고 어떤 것들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을 평면 그래프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트리라고 해서 한글로는 수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나무 형태로 생긴,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연결돼 있으면서 회로가 없는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패스라고 해서 두 점 사이를 이렇게 일렬로 쭉 이어주는 형태로 생긴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들 중에 평면 그래프인 애들도 있고, 수용도인 애들도 있고, 패스 형태인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종류별로 사람들이 연구를 다양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graphclasses.org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지금 약간 숫자가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1600개가 넘는 그래프 클래스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고 이름이 어떻고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다. 예를 들면 모든 추리는 평면 그래프다.
뭐 이런 것들 포함 관계를 다 정리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알고리즘이 있니 없니 뭐 뭐를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해 놓은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학 연구하다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1600개 이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풀 거냐 그건 아니고 뭔가 큰 그림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 비교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우리가 그래프 클래스들을 연구를 할까? 그냥 그래프 이론 연구하면서 전체 그래프들 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전체 그래프를 안 보고 평면 그래프만 본다거나 뭐 수용도만 본다거나 왜 그런 일들을 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물론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흥미로운 성질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면 뭐 예를 들어 사색 정리 같은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평면 그래프들은 꼭지점의 점을 색깔을 4개 중에 하나로 잘 칠하면 이웃한 점들은 색이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뭐 그래서 이게 1852년인가 그 오래된 미해결 문제였었거든요. 1852년에 지도가 있으면 이웃한 나라는 색이 다르게 하면서 4개로 색깔을 칠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또 그래프 이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우리 연구할 때 사색 정리와 관련 있는 문제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안 되지만 어떤 그래프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성질들이 있어서 그래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될까 이렇게 분류하면서 이런 흥미로운 성질이 있으니까 연구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함 관계가 또 흥미로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그래프 클래스는 어떤 그래프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래프가 어떤 다른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 서브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브 그래프 말고도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 포함 관계에 따라서 어떨 때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쁜 구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프 이론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런 그래프 지하철 노선도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기역에서 뭐 종로까지 가고 싶다. 어떻게 갈아타고 가는 게 여기는 너무 쉽군요. 노선이 하나니까. 그렇지만 A역에서 B역까지 내가 가고 싶은데 제일 빨리 가는 길을 찾고 싶다. 이런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돌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 모델링을 그래프 언어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이 있고 사이 연결관계 이런 걸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컴퓨터가 발전하고 알고리즘이 필요해지면서 이걸 연구해야 되는 수요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많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되게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말을 나눠본 적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 선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선이 없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서로 나눠본 쌍일까? 최대 몇 명일까? 이런 거 구하는 문제를 실제로 모든 집합을 뽑아서 해보지 않고 당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P하고 MP가 다르면 못한다. 당시 시간에는 뭐 그런 것들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MP 하드라는 걸 알아요. MP 하드가 뭔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래프 클래스가 좀 좋으면, 그러니까 좀 쉬운 경우가 되면 이걸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못 풀어라고 증명돼 있지만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 상황이 쉬운 그래프 클래스 안에 들어가 버리면 풀 수 있는 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풀 수 있고 언제 풀 수 없을까? 요 이제 경계를 찾는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에 비슷합니다. 언제 쉽고 언제
어려울까 이런 경계를 좀 찾고 싶어요. 근데 쉽고 어렵냐 이거 이제 MP-HARD 가지고 할 텐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옛날에 70년대에 그 게리 앤 존슨 그 교과서가 있거든요. MP-HARD 문제들에 대한 뭐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림을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MP-HARD가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이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거나 뭐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이죠. 이제 보스가 너 이 문제 이런 거 푸는 알고리즘 만들어 와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바보 같은 대답은 아무리 해봐도 잘 모르겠어 내가 바본가 봐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적혀놔있잖아요. 내가 이피션 알고리즘 못 찾겠는데 아마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회사에서 보스가 얘기했는데 난 못하겠어요 하는데 핑계가 너무 약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 대신에 좀 더 스마트한 대답은 뭘까? 하나는 내가 그런 알고리즘 못 찾겠는데 효율적인 알고리즘 못 찾겠는데 아마가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 존재하지 않아서 못 찾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러면 물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보통 뭘 하느냐면 나는 못 찾겠는데 이 유명한 사람들 모두 못 찾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못했지만 내가 멍청해서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말이야 이 사람들도 다 이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MP-HARD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A라는 문제를 다항식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었다면 이걸 써서 딴 사람들이 못 푼 문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증명하면 MP-HARD가 돼요. 그래서 A라는 문제가 만약에 다항식 시간에 풀리면 다른 문제들도 다 다항식 시간에 풀려요 라고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MP-HARD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다 못 풀었는데 이게 되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MP-HARD인 건데요. 자, 그래서 전산학자들, 수학자들 다 이제 어떤 문제가 MP-HARD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럼 못 푼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 우리 풀어야 되는데 못 풀면 어떡하냐. 실제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못 푼다고 그냥 끝낼 거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 방책은 없을까 했을 때 또 다른 대안은 뭐냐. 인풋이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아무 그래프나 다 들어온다고 하면 못 풀겠지만 만약에 내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그래프가 좀 특정 상황이라면 특정 그래프 클래스 안에 있는 그런 거라면 풀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잘 쓰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냥 그래프 색칠하는 문제다 나 못 풀어요 라고 했지만 입력이 마침 평면 그래프라면 되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에 따라서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래프 클래스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X라는 그래프 클래스가 있고 Y라는 그래프 클래스가 있을 때 언제 우리가 X에서 푸는 게 Y에서 푸는 것보다 쉽다라고 할 수 있을까? 두 개의 그래프 클래스가 있으면 X가 더 쉬워요. 예를 들어 수용도는 되게 단순하니까 평면 그래프에서 푸는 것보다 좀 쉬워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면 그래프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수용도에서도 다 풀 수 있겠죠. 왜냐면 수용도는 다 평면 그래프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두 그래프 클래스 사이에서 어떤 문제 푸는 데 대한 난이도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알고리즘 만드는 거에 대한 난이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그러면 문제를 푼다는 게 뭘까? 문제라는 게 뭘까? 여기로 이제 생각을 들어가 보니까 문제라는 게 딱 한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문제를 한번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으로 한번 문제를 표현해 보자.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지점에 집합이 있고 이제 꼭지점 둘 사이에 선이 있냐 없냐 그 관계 이제
인접관계, adjacent relation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표현한 다음에 논리식을 쓸 때 뭐 ADJ 해서 V1, V2 하면 V1하고 V2라는 꼭지점이 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 그런 걸 논리식에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논리식을 가지고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떤 논리식을 쓸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단항 2차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논리식을 설계를 할 때 일단 논리식 가지고 제가 문제를 설명할 거잖아요. 논리식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없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또 반대로 내가 아무거나 막 다 쓸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가 다 어려워요. 그죠? 너무 많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수학자들이 균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좀 찾으려고 노력해서 나온 게 이제 2차 논리의 일부인데 단항 해가지고 그 모나딕 세컨 오더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MSO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허용하냐면 이런 기호들을 사용하는 걸 허용해요. 뭐 or도 쓸 수 있고 and도 쓸 수 있고 not도 쓸 수 있고 괄호도 써도 되고 부분 이 집합의 뭐 원소냐 이퀄이냐 이 소문자로 쓰면 이거는 이제 꼭지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꼭지점 하나. 대문자로 쓰면은 꼭지점이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변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그래프가 주어진 그래프의 꼭지점을 3개의 색으로 잘 칠해서 같은 색 길이는 이웃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해봐요. 그게 이제 트리컬러블 하니? 이런 질문인데요. 이걸 이런 것만 써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제 exist 이런 거 아시죠? x1이라는 집합이 존재하고 x2라는 집합이 존재하고 x3라는 집합이 존재해서 이런 걸 만족시키면 되겠다. 근데 어떤 걸 만족시키느냐? 모든 꼭지점이 x1에 들어가거나 x2에 들어가거나 x3에 들어간다 일단. 그래서 각각 꼭지점이 색깔 3개 중에 하나는 받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그리고 x1에 and죠. x1에 들어가 있는 꼭지점 x와 y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x2에 들어가 있는 꼭지점 x와 y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not도 not이니까요. x3에 들어간 것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3개로 이렇게 색깔이 다 칠해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꼭 색깔이 2개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식을 쓸 때 x가 x1에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x2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실 3개의 색으로 표현되냐 이거에는 답은 영향이 없어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거까지는 안 썼어요. 한 군데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써도 똑같은 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논리식으로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표현할 수 있죠. 표현하고 나면 컴퓨터한테 질문을 자 이거 참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프 클래스가 딱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이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논리식을 컴퓨터한테 딱 주고, 그죠? 출력이 뭐냐? 이게 주어진 그래프 클래스에서 이게 띠어렘이니? 이게 항상 참이니? 라고 물어보면 좋겠죠. 마치 이제 수학 전공 과목 숙제 같잖아요, 그죠? 이 명제 딱 주고, 야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컴퓨터가 딱 알고리즘대로 쫙 해가지고 그래 이건 띠어렘이야, 이거는 참이야, 항상 참이야, 아니면 이거는 아니야 발레가 있어, 이 yes, no로 대답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MSO 띠어리, 그러니까 원래 논리학 하신 분들이 띠어리를 뭐로 정의하냐면 참인 명제의 집합이에요. 참인 논리식의 집합인데 이 어떤 논리식이 그 집합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논리식이 C에 들어있는 그래프 모두에서 참이냐 그걸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우리 맨날 컨젝처 생기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래프에서 참이니? 뭐 다른 대상으로 바꿔도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이 예를 들면 평면 그래프 전체가 다 4개 색으로 칠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은 논리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어떤
정해진 순서와 절차가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이구나, 아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게 또 관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논리식에다가 제가 표현력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예, 논리식에다가 뭐 이런 것도 더 표현하고 저런 것도 더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변형해서. 그래서 논리식의 집합을 좀 늘리면 이런 문제 답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문제도 또 포함될 겁니다. 또 반대로 이 C라는 그래프 집합을 점점 작게 만들면 이런 문제 답하는 게 또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클래스가 좀 작아지면 많이 없으니까 좀 약간 쉬워질 것 같고, 커지면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이 경계가 어딜까,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두 그래프 클래스 사이에서 하나가 쉽고 하나가 쉬우면 다른 게 쉽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교하고 싶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C에서 쉬우면 그 문제는 D에서도 쉽다, 그런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C라는 그래프 클래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이 클래스는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어떤 논리식이 이 클래스에서 참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문제가 쉽더라. 즉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누가 논리식 딱 던져주면 나 이거는 띠어렘이야, 아니야, 이걸 딱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다른 모르는 그래프 클래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뭐 어떤 식의 뭔가가 있으면 요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요. 이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수용도라는 게 있었죠. 추리들. 추리에 대해서는 되게 추리는 좀 쉽거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논리학자들이 다 많이 해놨고요. 근데 추리에서 시작해서 추리를 뒤집은 걸 생각할게요. 추리를 뒤집었다는 말을, 컴플리먼트 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그래프가 있으면 서로 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선 지워버리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선을 집어넣은, 그래서 완전히 뒤집히죠. 선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이 많아졌으니까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 추리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논리식이 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여기 어떤 논리식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추리를 뒤집은 데서의 논리식이 주어지면 이게 여기서 띠어렘이니? 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논리식에 두 꼭지점 XY가 선으로 연결돼 있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요걸 볼 때마다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면 새로운 논리식이 나오죠. 여기에 있던 논리식하고 내용은 동일한데 단지 이 관계만 뒤집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줘서 만든 논리식이 있으면 여기서 이게 띠어렘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이게 띠어렘인지 알아내면 돼요. 그죠? 근데 아까 추리에서 만약에 쉬웠으면 이게 띠어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참이구나, 추리에서. 그러면은 이게 컴플리먼트 오브 추리에서도 참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논리식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으면은 C에서 쉬우면 D에서도 쉽구나,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트랜스덕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트랜스덕션을 정의를 할 때 이제 역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가지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트랜스덕션 함수랑은 다르게, 함수는 왜 뭐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잖아요. 트랜스덕션은 하나를 집어넣으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프 하나를 집어넣으면, C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집어넣으면 D에 있는 여러 개의 그래프가 나오도록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C에서 그래프가 딱 주어지면 논리식 가지고 언제 어떤 꼭지점은 지우고 어떤 꼭지점은 놔둘지를 결정하는 논리식이 하나 들어있고,
또 어떤 두 꼭지점이 서로 출력해서 이웃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논리식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전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에서 두 꼭지점이 이웃해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원래 이웃하지 않았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서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트랜스덕션은 여기 원래 그래프의 이 관계를 가지고 새로 나오는 그래프에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쪽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 트랜스덕션에 여기 쓰여 있는 공식을 보고 여기 있는 공식으로 바꿔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은 C에서 쉬우면 D에서 쉽겠구나 이런 트랜스덕션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C에서 D로 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쭉 그리는 거 언제 하느냐? 어떤 트랜스덕션이 있어서 D를 C의 어떤 트랜스덕션 이미지로 다 덮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랑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트랜스덕션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증명을 다 적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C1에서 C2로 가는 트랜스덕션이 있고 C2에서 C3로 가는 트랜스덕션이 있으면 이제 합쳐도 된다. C1에서 C3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합성도 가능하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C1에서 쉬웠으면 C2에서도 쉽다. C2에서 공식이 C2에서 논리식이 있으면 C1의 논리식으로 바꿔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거 가지고 그래프 클래스들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프로퍼티도 바뀌는 건가요? C1에서 C2로 가면, C에서 D로 가면 네. 프로퍼티도 그쵸. 바뀌는 거죠?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전혀 엉뚱한 데서 시작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 그 프로퍼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트래킹을 안 하고 그냥 집합만 트래킹, 클래스만 트래킹. 네, 클래스만 클래스, 네. 클래스 트래킹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트랜스덕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프로퍼티가 바뀐다는 게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시작은 평면 그래프였는데 네. 나오는 거는 뭐 전체 그래프가 다 나온다든지 네. 뭐 그런 것도 가능. 예. 근데 이따 예를 들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클래스가 여러 개 있으면 서로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가 비교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D에서 C로 가는 트랜스덕션이 있으면 C가 D보다 쉬우니까, 쉬운 쪽이니까 C가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비교 관계, 파셜 오더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서로 비교하는 걸 해보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C에서 D로 가는 트랜스덕션도 있고 D에서 C로 가는 트랜스덕션도 있을 때도 있어요. 양방향으로 다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리들의 집합하고 추리의 컴플리먼트들, 아까 뒤집은 거의 집합들하고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트랜스덕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트랜스덕션도 있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또 뒤집으면 되니까. 이때는 이퀴밸런트하다고 쓰는 거죠. 그냥 또 두 개 동등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클래스들을 그러면 이런 파셜 오더들로 이제 그래프 클래스들을 바라보면 이 전체의 그 그래프 클래스들의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 제일 바닥에는 뭐 예를 들어 공집합, 공집합 그래프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을 거고, 뭐 그 위에는 뭐 예를 들어 꼭지점 하나인 집합, 뭐 그 위에 또 뭐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쭉 오더링이 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비교 불가능한 것도 있고 뭐 이러면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잡얘기긴 하지만 제가 연구하던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뭐 랭크위스트라는 거를 막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떤 추리보다 작은 애들이 어떤 그래프 클래스가 트리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하고 랭크위스트 값이 바운드다 뭐 이런 거하고 동치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정의를 한 것들이 있고, 리니어 랭크위스트는 패스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던, 이건 뭐 굳이 오늘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존에 알려져 있던 개념들이 사실은 요 이제
요 추리나 패스나 아니면 높이가 낮은 추리 이런 거에 그거보다 작은 애들로 설명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전체 그림이 될까 생각했는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우리 보통 이런 거 수학에서 이렇게 이런 포함관계 만들어가지고 그림 만들면 되게 복잡하게 막 퍼지는 그림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서로 비교 안 되는 애들도 나오고. 그런데 컨젝처가 뭐냐면요, 한 줄로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그래프 클래스를 가져와도 이 한 줄에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게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는 애들, 공집합, N집합. 그 다음에는 선이 아예 없는 애들의 집합. 그 다음에 추리인데 높이가 하나, 둘,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해서 여기 이제 무한개의 레이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무한개를 넘어가면 모든 패스의 집합이 있고 또 그 위를 넘어가면 모든 수용도의 집합, 그 위를 넘어가면 모든 그래프의 집합이 있는데 그 컨젝처가 뭐냐면 어느 그래프 클래스를 가져와도 이 중에 하나랑 이퀴밸런트하다는 거예요. 아까 1000몇 개의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연구해오던 그것 중에 뭘 가져오더라도 아니면 그 연구 안 되던 거라도 무슨 그래프의 집합을 가져오든지 간에 이 중에 하나다. 이 중에 하나와 똑같아. 사실은 그 논리적으로 보면 트랜스덕션 가지고 보면 이게 추측이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에 블루멘사스랑 크루셀 교수가 한 추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디가 알려져 있었냐면 요 밑에 부분, 여기서부터 이 아래, 요 인피니트 레이어 있잖아요. 요 아래는 그림이 맞다. 이게 이제 2019년 논문인데 그게 뭐 이제 바운디다 슈럽데스 값이 바운디드면 이 중에 하나랑 똑같다 라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컨젝처를 증명하려면 세 군데가 남아 있어요. 요 세 군데 갭. 여기에 끼인 게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참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일렬로 있을까? 좀 이렇게 퍼즐이 있는데, 근데 그 어쨌든 아까 그 다낭 2차 논리라는 게 뭔가 되게 재밌는 성질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다 된다는 게 추측이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딱 끝내면 뭐야 뭐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춤추기 하나 얘기하고 끝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웍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낭 2차 논리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를 표현하고 싶었냐? 어떤 꼭지점의 집합의 크기가 짝수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홀짝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리식에다가 다 똑같은데 어떤 논리식의 원소의 크기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식을 추가해서 이것도 난 허용할게. 문제 쓸 때 이것도 허용할게 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일 때 모듈러 2, 카운팅, 모나드, 세컨드 오더 로직 이렇게 C2MS라고 쓰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논리식의 범위가 조금 허용되는 게 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똑같이 뭐 비교도 이 상황에서 비교도 할 수 있고요. 뭐 화살표 트랜스덕션이 이런 논리식을 써서 트랜스덕션도 만들 수 있고 뭐 동치 관계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력을 좀 더 강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증명한 게 두 가지 갭이 더 없어진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하나는 이제 2007년에 제가 했던 건데 요 사이 갭, 요 갭이 다른 게 없다. 는 게 이제 증명이 무슨 얘기냐면 추리보다 작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 그래프다. 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물론 홀짝을 써야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2007년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나온 출판된 결과는 뭐냐면 여기가 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여기는 인피니트가 있었잖아요. 이 중에 아무거나 딱 잡아서 이거보다 작지 않으면, 모든 tn에서 이거보다 작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패스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증명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논리식을 조금 늘려주면 이 일렬로 된다는 것에서 이 나머지 두 개까지도 풀려가지고 이 하나만 남게 돼요. 이런 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미해결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 왜 이거를 추측을 했냐면 이분들이 비슷한 것을 다른 상황에서 증명을 한 게 있거든요. 다른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는 제가 두 꼭지점 사이에 선이 있니 없니 가지고 논리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뭐냐면 꼭지점하고 선 사이에 꼭지점하고 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가지고 논리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니 안 붙어 있니. 그래서 아까는 소문자 변수를 쓸 때 소문자 변수가 항상 꼭지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문자 변수가 꼭지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만나니 안 만나니 가지고 표현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MSO2 이렇게 부르거든요. Second kind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이 일렬로 돼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논리식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고를 할 때는 일렬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럼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증명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 논리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추리보다 작으면은 랭크위스 값이 바운드드라는 거랑 똑같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랭크위스 값이 너무너무 크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얘기인데 랭크위스 값이 크면은 바둑판 같은 그림을 만들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증명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2007년에 증명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저 좋은 증명도 나왔었어요. 2021년도 권호정 교수 포함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던 논문이 있고 똑같은 결과지만 좀 더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이렇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티어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프로 문제로 가서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쪽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갭도 있었잖아요. 이제 추리보다 작은 그 인피니트 추리 쭉 레이어들이 있었고 그 위에 모든 패스를 다 포함하는 요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쉐록 뎁스라는 걸 우리가 그때 최근에 정의를 해가지고 그걸 값이 크면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증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콜로라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논문 찾아보시면 전혀 로직 포뮬라는 이런 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그래프는 증명만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런 걸 간접체 저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러면은 아까 홀짝 따지는 거 빼고 그냥 원래 추측을 보면 어디까지 되냐 했을 때 아까 제가 3개의 갭이 남아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마지막 갭이 지금 밑에 있는 이 갭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패트리스 오소너 데멘데스랑 이제 폴란드에 있는 필립 츠 교수랑 이렇게 시버츠 세 분이 증명한 것이 심지어 그 집합으로 된 변수를 안 써도, 그러니까 소문자 변수와 식만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다. 퍼스트 오더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1차 논리 그것만 가지고도 증명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에 갭이 없다는 것까지 증명.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해결 문제는 요 위에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홀짝을 하면 문제가 더 쉬워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한 툴이 홀짝이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홀짝이 없이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꼭지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 이웃에서 선을 뒤집어주는 연산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산이 그래프의 랭크위스라고 정의하는 그 값을 바꾸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 이론을 만들기가 좋았고요. 아까 트랜스덕션 만들 때 이 관계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근데 이 관계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홀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당시에 브루노 크루세 교수님이 이제 논리학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그래프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크루세 교수님이 이 관련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추측 관련된 논문을 쓰신 게 있었고 저희가 한번 만났었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난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논리식 표현 못 하겠어 했더니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고 그렇게 됐거든요. 좀 약한 버전이지만 자 요게 이제 관계권. 원래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결정하는 문제로 가면요. 어떤 얘기 시세가 데틀랩 시세라고 독일 학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추측을 했냐면 아까 논리식이 딱 주어지면 이게 띠어레미니 아니니 결정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언제 이게 가능할까? 언제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할까? 이런 알고리즘이 항상 존재하면 수학자들 일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럼 사람한테 물어볼 거 뭐 있냐? 알고리즘대로 그대로 돌리면 yes, no 답을 줄 텐데 증명해 줄 텐데. 그래서 언제 이게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하니에 대한 추측인데요. 이게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 C가 이 그래프 클래스가 추리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게 추측이었어요. 이 추측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브루노 쿨셀 교수님이랑 저랑 증명했던 게 여기에다가 홀짝까지 허용을 해서 만들면 이게 참이다. 그래서 홀짝까지 써서 논리식 만들어가지고 요게 모든 내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에서 그래프 집합에서 이게 항상 참인지 결정해 주세요 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 그래프 클래스가 추리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보다 작은 애들에서는 수학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이게 띠어렘인지 결정이 되고 추리보다 큰 경우에는 결정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제 전산과 아주 기초적인 수업 들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튜링 머신이 멈추니 안 멈추니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정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yes, no로 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튜링 머신 자체가 이 프로그램 딱 주어지면 이게 멈출까 안 멈출까 이 문제가 이제 결정 불가능한 문제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명한 게 뭐냐면 추리보다 작은 게 아니면 튜링 머신이 멈추니 안 멈추니 하는 문제를 논리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으면 튜링 머신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도 결정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자, 아마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럼 미해결 문제가 뭐가 남아 있느냐?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 아까 일렬로 쭉 있는 데서 위에 두 개의 갭이 있잖아요. 추리와 패스 그 사이에 빈 곳이 없느냐 이게 이제 미해결 문제겠죠. 여기와 여기는 갭이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질문은 여기가 갭이 없니? 이게 이제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이런 걸 접근하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의 컨젝처는 뭐냐면 리니어 랭크위스라는 뭔가 이제 우리가 정의한 게 있는데요. 이게 크면은 아무 수용도나 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뭐 이런 관련된 추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증명이 돼 있습니다. 권호정 교수랑 마마도 칸테 이런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 증명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크게는 미해결 문제고요. 또 다른 방향은 똑같은 추측을 증명할 때 이 행렬에서 나오는 어떤 메이트로이드라는 데서 이런 추측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도 막 옛날에
그래프에서 한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오늘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미해결 문제랑 그냥 어떤 그림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네. 결과 중에 뭐 F5로 풀린 결과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원래 문제에서도 교수님께서 하신 이분 예, 사이즈의 이분 경우에도 네. F5로 풀렸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이분들 결과가 저희 결과보다 더 센 거죠. 퍼스트 네. 오더 로직만 가지고 네. 패스를 만들어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는 저희가 풀 때는 로직으로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네이버후드를 뒤집고 한 연산으로 패스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었는데 저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로직으로 패스를 만들자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저희 아이디어와 뭐 하여튼 결합을 해가지고 증명이 됐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뭐 학생 학생들 경우에는 꼭 이 발표 질문이 아니더라도 네, 워낙 연구를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질문 뭐 수학에 대한 질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18학번 이해영이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런 과정에서 위상 수학이나 선형대 수학에서 썼던 베이시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떠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증명 과정에서는 쓰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 이제 질문 다시 설명드리면 결국은 선형대 수학하고 얼마나 관련이 깊으냐, 뭐 선형대 수학의 뭐 베이시스 같은 개념이 사용되느냐, 사실 엄청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개념들을 정의를 할 때 행렬의 랭크 같은 걸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행렬 그래서 사실 이름이 아까 뭐 랭크위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게 행렬의 랭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게 절단면이 언제 간단하냐, 언제 복잡하냐 이런 걸 재는 척도로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 딱 잘랐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볼 때 이제 행렬의 랭크가 크면은 좀 복잡하구나. 행렬 랭크가 작으면 행렬은 뭐냐면 이제 행렬의 행은 왼쪽, 열은 오른쪽 꼭지점들 이렇게 해놓고 두 개가 이어져 있으면 1, 안 이어져 있으면 0 이렇게 하면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행렬의 랭크가 크면 뭔가를 하고 행렬 랭크가 크면 뭐 복잡하게 뭐가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뭔가를 이용해 가지고 패스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뭐 바둑판 모양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이제 선형대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지금 보면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 걸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어떤 문제가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판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이것도 그래프로 다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문제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떤 문제를 예.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색 문제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네. 틀리니까 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많은 수학 문제들도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래프로 표현해서 네. 표현할 수 있느냐가 되면 또 그 문제는 그래프 이론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뭐 이런. 이게 요즘은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유한한 데서 하는 그런 문제이면은 웬만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한한 대상을 다룰 때 예. 그래프 이론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왜냐면 유한한 대상이고 뭐 어떤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래프로 바꿔서 많이 풀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잘 모르는 게 그렇지 않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기서 그래프를 쓰이다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수론 문제 같아서 정수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등차 수열이 존재하는 이런 문제 같으면 전혀 그래프 이론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바꿔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떨 때는 좀 직관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딱 찾아내는데 어떤 프레임워크가 딱 나와서 착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다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해가지고요. 예. 네, 또 질문 있으시나요? 네, 그 아까 그 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프 담아놓은 그 사이에 보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지금. 네. 근데 그래프하고 트리하고는 사실은 그쵸. 정말 큰 갭이 엄청 커 보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수용도는 되게 작은 것 같고 모든 그래프 집합 되게 큰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로버슨 시머 교수님이 증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프가 추리랑 가깝지 않으면 추리랑 가깝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추리랑 가깝지 않으면 커다란 바둑판 형태를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바둑판 형태의 그림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추리처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둑판 형태가 큰 게 있으면 바둑판에다가 그림을 잘 그리면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바둑판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요만큼은 꼭 좀 하나라고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림 잘 이렇게 그려가지고 좀 교차가 생겨도 그려서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를 바둑판 위에서 좀 그림 잘 그리고 인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둑판만 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몸종이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그림 다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바둑판 형태의 그래프를 큰 걸 만들 수 있으면 거기서 웬만한 그래프를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추리보다 작지 않으면 바둑판이 나오고 바둑판이 나오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식이 좀 세다 보니까 다낭 2차 논리식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바둑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그래프를 다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쉽게 해결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오늘 발표 재밌게 해주신 엄상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